이제는 노트 5하고 6 하면은 이 토양 오염 쪽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7부터는 폐기물 쪽이에요. 폐기물 쪽이라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 토양 오염 쪽을 먼저 했냐면 여러분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시라고 먼저 이 내용을 앞에서 하고 이제 폐기물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쪽에서 이 노트 5 말고 3에서 되게 좀 식이 많았잖아요. 그게 좀 여러분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트 5도 약간 기본이고 노트 6이 진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노트 5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유기물이 오염물질을 자기 내부에 녹여낼 수 있다 그랬죠. 파티셔닝. 그쵸? 그때 얘기했던 유기물들은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동식물의 사체에서 생기는 그런 유기물들인데 그런 유기물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일 마지막에 기억해 보시면 기름 생각나시죠? 기름도 그게 토양 중에 들어가면은 오염물질을 자기 내부로 이렇게 파티셔닝 시킬 수 있는 그런 천연적인 거하고 또 비슷하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서펙턴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solubility enhancement of organic contaminants by commercial 서펙턴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계면활성제, 서펙턴트, 계면활성제, surface active agent 해가지고 여러분 그 surface 표면 액티브 에이전트에서 surf act 액턴트 이렇게 좀 치사하게 가져야 되네요. 좀 모양이 마지막에 와서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세 단어로 해서 그 연관해서 가져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서펙턴트도 토양 유기물과 마찬가지로 유기오염 물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거 읽어보시면은 immense quantities of surfactants are used in household and industrial applications, also in remediation technology. 여러분 계면활성제 엄청 쓰죠? 그쵸 여러분?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쓰는 거 다 계면활성제예요. 다 우리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쪽 레미디에이션에서도 쓴다. 토양 정화에서도 사실은 계면활성제를 써요. 계면활성제를 쓰는데 이 계면활성제를 왜 쓰냐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기물을 자기 자신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면활성제는 분자 하나가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콩나물처럼 생겼는데 콩나물 대가리 부분은 계면활성제 요 콩나물 대가리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하다. 주로 인오게닉 여러분 무기질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인오게닉 무기질 부분이고 하이드로필릭은 여러분 단어 자체로 생각하시면은 물 필릭이면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라이크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이드로필릭이니까 물을 좋아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여러분? 물에 유기질이 들어가면 싫어한다 그랬죠. 물은 무기용매이기 때문에 무기질이 좋아한다 그랬죠. 무기질이에요. 대가리는 무기질이고 반면에 요 꼬리 부분은 뭐냐면은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질이다 하는 겁니다. 유기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은 그 자체가 무기질이거나 유기질이거나 아주 한 가지 성질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물을 좋아하는 무기질하고 물을 싫어하는 유기질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이 성질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거죠. 자, 이 계면활성제는 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엠피필릭하다. 하이드로필릭도 하고 하이드로포빅도 하고다. 그래서 엠피필릭이라는 거는 양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몰레큘이다 하는 거고 계면활성제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 대가리 부분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어떠한 전하를 띠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보통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만약에 이게 음전하를 띠고 있다면, 마이너스 차지되어 있다면은 N 아이오닉 그렇게 얘기하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면은 캣 아이오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온이 없다면은 비이온성에서 non 아이오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세제들은 뭐냐면은 N아이오닉이 많아요. N아이오닉이거나 아니면 N아이오닉하고 non-아이오닉의 이 믹스처, 세탁, 우리가 그 빨래하거나 세제 쓰는 거는 그런 거고, 캣아이오닉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주로 여러분 우리 그 이거 가글하는 거 있죠. 그 뭐죠? 그 브랜드 이름? 가글인 그런 데 같은데 보통 물하고 요런 캣아이오닉 서펙턴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미끌미끌한 그 기분이 보통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 계면활성제는 왜 이게 우리한테 유용하냐면은 요 성질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존재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게 물속에 농도가 좀 높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요 안에 물이라면은 요런 식으로 집합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집합 구조가 왜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이 다 물이에요. 물이면은, 바깥이 물이면은 물 쪽으로는 물을 좋아하는 놈이 갈까요? 싫어하는 놈이 갈까요? 좋아하는 놈들이 가겠죠. 좋아하는 놈들이 물 쪽으로 향하고, 물을 싫어하는 놈들은 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물을 좋아하고 얘도 물을 싫어해서 이쪽으로 왔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물 좋아해서 바깥쪽에 있고 물 싫어하는 놈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 가운데 부분은 물 싫어하는 놈들만 이렇게 쫙 모이겠죠. 그쵸? 얘네들은 혼자 바깥에 물에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래도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면활성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낮은 농도에서는 계속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딱딱 존재하다가 어떠한 일정한 농도를 딱 올라가면은 이러한 집합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집합 구조를 형성하면 뭐가 좋냐면은, 요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요 안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얘네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마치 유기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죠? 그쵸? 말씀드린 유기오염 물질, 토양 유기질에 이렇게 수착되던, 그러니까 이 흡수되던, 파티셔닝 되던, 앱sorption 되던 놈이 요 안에 들어오면 착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토양 유기질이나 기름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요 집합 구조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물 안에 있어요. 여전히 물 안에 있어요. 토양 유기질은 여러분 어떻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토양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떨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해요. 컨트롤을 못 하는데, 요 놈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자 구조가 정확히 얼마나 된다는 걸 알고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이런 집합 구조를 형성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만큼 딱 넣어주면은 유기오염 물질을 요 안에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매체가 물 안에서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게 형성이 됐다 해서 마치 기름 덩어리처럼 그 정도 사이즈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자 몇 개가 이렇게 모인 정도니까 물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여러분 세제 몇 방울 물속에 딱 떨어뜨렸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요? 이런 집합 구조 보여요?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제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요런 게 다 물속에 이렇게 탁탁탁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빨래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아니 설거지 할 때 보시면, 어제 제가 주말이라 설거지를 했는데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후라이팬에다 돼지고기를 좀 굽는 바람에 그게 식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삼겹살에서 기름이 이렇게 쫙 눌러붙잖아요. 그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그거 설거지 하려면 일단 뜨거운 물로 해서 딱 떨어뜨려도 되고, 물 어느 정도 불린 다음에는 세제 가지고 이렇게 쫙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제가 물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집합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삼겹살의 기름, 그런 것들을, 그 분자들을 요 안에다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서 쫙쫙 빼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녹여내는 거 이전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 프라이팬이 여기 있으면은 삼겹살 기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기름하고 요 삼겹살 표면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 단분자가 서피스 액티브 에이전트니까
그 사이에 계면에 가가지고 인터페이스에 가가지고 살살 간지럽히는 거죠. 삼겹살 기름을 꼬셔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나와, 나와. 거기 있어봤자 좋은 거 없어. 나와, 나와. 그러면 얘가 에라 모르겠다고 탁 떨어져 나오죠. 탁 떨어져 나오면은 걔를 순식간에 작게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쫙 넣는 거예요. 녹아 넣는 거예요. 세제들이. 그 다음에 쫙 빼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래할 때나 프라이팬 닦을 때 세제를 넣어야 훨씬 더 잘 닦이는 거예요. 세제를 안 넣으면 여러분 물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빨래를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힘에 의해서 손목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저 수세미의 그 거칠은 그 힘에 의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고 요걸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힘도 있을 뿐더러 화학적으로 요 물질이 가가지고 계면을 간지럽히는 거죠.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텐션을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설거지가 잘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또 이렇게 물속에서 이동시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집합 구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쵸? 일부러 그거 켜준 것 같아요. 내가 제 말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집합 구조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셀, 뭐 미셀이라고도 교과서에서 하는데 보통 영어 발음 맞는 건 마이셀이다 하는 겁니다.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고 그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그 임계 농도, 한계 농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크리티컬 마이셀 컨센트레이션 CMC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MC 이하에서는 여러분 이게 형성이 돼요? 안 돼요. 혼자씩 독립구도는 있다가 CMC 이상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막 모여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화학적으로 깊게 말씀드리면은 CMC 이상에서 마이셀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형성이 되는데 이 마이셀이라는 구조가 여러분 딱 CMC 농도가 되면은 이상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마이셀로 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다이내믹한 스트럭처예요. 어떠냐면은 순식간 쫙 모였다가 몇 마이크로 세컨드에 쫙 없어졌다가 쫙 아주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형성이 돼서 마이셀이 계속 존재를 한다면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사실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관찰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게 계속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운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마이셀을 화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사진 하나 아직 없어요.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역동적으로 샥샥샥샥 있어졌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서펙턴트가 물속에서 이런 그 집합 구조체를 형성해서 유기오염 물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 여러분, 제가 환경 정화에도 쓰인다 그랬죠. 이게 왜 쓰이냐면은 이거예요. 사실은 요 서펙턴트를 자연계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목적으로 쓴 거는 우리 환경하는 사람이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 했냐면 자원공학과 이름 바꿨죠, 이름. 요즘은 자원환경공학과. 그쵸, 맞죠? 그쪽에서 먼저 썼어요. 그쪽에서 왜 썼냐면은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특히 석유 쪽 생각해 보시면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석유를 빼내는 거죠. 그쵸? 빼내는 거예요. 가능한 한 기름이 많은데 펌프를 잘 박아가지고 최대한 뽑아내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그 지하수 뽑아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단지 좀 더 깊이 파겠죠, 우리보다. 더 깊이 파가지고 뽑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파가지고 땅 속이에요, 여러분. 땅속 한 뭐 몇 킬로미터 이내인데 요만큼 기름 덩어리 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쫙 잘 찍었어요. 잘 찍어가지고 쫙 한 몇십 년 다 빼고 나니까 요 안에 풀에 있던 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풀로만 존재하겠어요. 이 지층이 뭐 이렇게 뭐 옆으로도 있고 또 뽑아낸다 그래도 기름 끈적끈적하니까 옆에 잘 안 나온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쉽게는 뽑아내는데 여태까지 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나머지 것들은 잘 안 나오는 놈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체에 붙어가지고 그런 놈들을 끝까지 빼내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요 계면활성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우리 빨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면활성제 딱 집어넣으면은 계면활성제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프라이팬하고 삼겹살 기름 사이에 가가지고 살살 간지럽혀서 기름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걸 바란 거죠. 샥 집어넣어가지고 흙하고 바위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 덩어리하고
그 고체 사이에 장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쫙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완벽하게 빼내려고, 최대한 완벽하게 빼내려고 계면활성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요 지하수 우리 쪽에서 사실은 빌려다 쓴 거죠. 빌려다 써가지고 유기오염 물질 땅 속에 있을 때 그걸 쫙 빼낼 때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첫 번째, 자원공학과에서, 자원환경공학과에서 그렇게 기름을 빼낼 때 계면활성제 쓰면은 기름의 순도가 떨어지지 않냐? 떨어지겠죠, 여러분. 기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면활성제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 원유잖아요. 올라오면 뭐예요? 정제하죠. 그쵸? 여러분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기름 뭐 저기 원유 뽑아내면 원유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뭐 분자 구조가 단일하고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소일 오게닉매라고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많다고요. 왜냐면 몇백 년 동안 썩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불순물이 있는 거는 전혀 대세에 지장 없어요.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정제하잖아요, 여러분. 정제하니까 다 걸러진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원환경공학과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하수 깨끗하려고 하는 지하수인데 거기 오염물질 뭐 있다고 거기다가 계면활성제 집어넣으면은, 계면활성제가 나이스하게 잘 뽑아 올려주면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 그 설거지 빨래의 그 추억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그 비누 써가지고 한 번에 그런 것들이 물 한 번 촥 헹군다고 다 빠져나와요? 아니죠. 비누는 남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염물질 잘 빼낸 다음에 그게 거기 남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그 물 마시려고 수돗물 틀었는데 비누 거품이 막 생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쵸? 마치 뭐 A라는 오염물질 잡으려고 B라는 오염물질까지 더 넣어가지고 더 사고 생기냐 않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는 약간 조심해서 써야 돼요. 기름 쪽에서는 막 써도 되는데 환경 쪽에서는 약간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를 갖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요식은 뭐냐면은 딱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봅시다. 자, SW는 뭐냐면은 유기오염물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물에서의 용해도. 오케이? 물에서 용해도고, 그 다음에 SW 스타는 뭐냐면은 계면활성제를 넣었을 때, 여러분 계면활성제를 넣으면은 물속에서 유기오염물질의 용해도가 밖에서 보기엔 마치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계면활성제 내부 구조에 유기오염물질이 녹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원래 물에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넣으면은 원래 물속에서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0일 때, 예를 들어서 그 용해도가 0이라고 합시다. 0일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10이건 100이건 그렇다고 하면은 계면활성제를 조금씩 넣으면 넣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용해도가 늘어요.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말을 바꿀게요. 물에서 용해도가 느는 건 아니에요. 물에서 용해도라는 거는 물 1리터 안에 얼마만큼 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일정한데, 밖에서 보기에 더 많은 것들이 녹아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왜요? 계면활성제에 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CMC 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분자 구조에서 유기오염, 그 오게닉 부분에 유기오염 물질이 조금씩 붙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요. 늘었다가 CMC에 딱 따르면 여러분 그 증가하는 속도가 확 더 빨라져요. 왜요? 크리티컬 마이셀 안에는 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확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에서는 원래 용해도가 일정하죠. 어떤 물질이든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머크 인덱스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서 찍으시건 그 솔루빌리티 나오는 거 있죠. 그 값으로 인정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런데 마이셀, 아까 그 집합 구조를 형성하는 그 농도 이상이 되면은 그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K라는 거는 비례상수들이고 XMN하고 SMC는 이게 모노머로서 존재하는 농도. 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M 첫 번째 거 MN으로 바꾸세요. XMN.
1 플러스 XMN 곱하기 KMN 플러스 XMC 곱하기 KMC. K라는 거는 비례상수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선의 기울기들이고, XMN하고 XMC는 모노모, 단분자로서 존재하는 그 농도, XMC라는 건 마이솔로서 존재하는 그 농도. 농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 값들 비교한 거 여러분 한번 쫙 봐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또 재밌는 서펙턴트가 하나 있어요. 페트롤리움 설포네이트 서펙턴트 PSO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 그 직선이 어떻게 됐어요? SW에서 조금 늘었다가, 원래는 일정했다가 조금 늘었다가 마이셀이 형성되면 더 늘었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직선이 하나예요. 기울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셀 형성이 없다는 거죠. 마이셀 형성이 없고 그냥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밌는 서펙턴트들도 있다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장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이셀 그 소개하는 걸로써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자 이제 6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할 때도 실제 그 필요한 그런 정보를 배울 토양오염 처리 기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늘 요 6장이 끝날 수 있으면 끝내고, 뭐 근데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오염이 됐을 때 그거를 정화하는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고 요 6장이 끝나면은 7장 폐기물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제가 그 주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단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작년에 시작한 게 있는데 그 연구단 과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 여러 가지 우리 6장에서 배울 그 오염 복원 기술, 정화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쓰고 있구나 하는 그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장하고 그 연구단 그 파일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베이스 해가지고 베이스 하셔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은 기술을 한번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찾으면 나오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한번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일 수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이건 덜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만 한번 느껴주시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토양오염 처리 기술이다.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존법이 1996년에 생겨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1970년대, 미국 같으면 1970년대, 유럽도 한 비슷한 시기에 그때부터 토양오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엔 여러분 토양오염 신경도 안 썼어요. 미국도. 다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공장에서 여러분 막 생산하고 그러다가 쓰레기 생기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귀찮으니까. 바로 뒤돌아가지고 공장 뒷마당에 가서 거기다 다 버리고 묻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물질을 버렸냐면은 요즘은 막 발암물질이라고 싫어하는 그런 유기용매들, 막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뒷마당에다 그냥 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현관 멋있게 만들고 뭐 멋있는 기업이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뒤 돌아가면 완전히 이건 쓰레기장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땅 속에 스며들어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 뭐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음용수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구나,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고 이제는 막 그런 프랙티스를 고쳐나가는 게 요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낙동강 페놀 사건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그 페놀을 버리자마자 국장 알았잖아요, 여러분. 광물 통해서 흘러나가고 결국은 그게 정수장에 들어가서 곧장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버려도 그 효과를 느끼는데 잘못하면은 3, 4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물질을 지하수로 만약에 쓴다면은 실제로 몸에 안 좋은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먹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기술이다. 제가 그 문제 말씀드렸나? 문학산 얘기. 여러분 인천에 문학산 아세요? 문학산? 문학산은 몰라도 문학 경기장은 알죠. SK 그 와이번스 거기가 문학 경기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학 경기장에서 경기장 근처는 저도 가봤는데 들어가 보진 못했고, 근데 그 문학 경기장에서 대충 이렇게 보다 보면 문학산, 저기 있는 산이 문학산쯤 되겠구나 하고 대충 이해가 되는 산이 있다는 겁니다. 문학산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됐냐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여러분 인천이니까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학산이라는 게 그렇게 바다에서 멀지 않잖아요. 그쵸? 멀지 않잖아요. 옛날에 50년대 한국전쟁 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전쟁이 나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6.25 전쟁 나기 전에도 뭐 차 다니고 뭐 미군들이 있었으니까 기름이 필요하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기름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탱크 굴려야지, 비행기 띄워야지, 배 띄워야지, 기름이 더 필요하잖아요. 뭐 단기간 기름을 가져와서 정제할 그럴 그 능력이 없잖아요. 지을 겨를도 없고 전쟁통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을 가득 싣고 와요. 정제한 기름을 원유가 아니라. 그래서 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항구에 딱 가지고 와서, 인천에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일단 급하니까 탱크를 만들었어요. 탱크를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항구 근처에 높은 산에다가, 산 위에다가 이렇게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에도 50년대 항공사진을 찍으면 한 20몇 개 봉우리마다 그런 탱크를 만들었던 그 기록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문학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가 여기 있고, 이 산봉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펌프를 이용해서 배에서 기름을 확 올려요. 그쵸? 올라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유체역학 배우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펌프를 안 해도 여기가 고지되니까 물하고 똑같죠? 그냥 자연 이 고도차를 이용해서 기름을 쫙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상당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창고를 50년대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70년대까지 운용을 했어요. 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1970년까지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문학산 주위를 그냥 놔뒀다가 인천시가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산 주위를. 근데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좋아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유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기름은 아니라 이게 기름이 탱크가 새는 그 아주 그 누군가 갖다 버린 거 수준의 기름이 쫙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당황을 했죠. 왜 당황했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기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법을 보니까 오염이 됐으면은 그 오염을 정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화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여러분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삽도 뜨기 전에 지금 이거 땅을 파다 보니까 건물 올라가기 전에 지금 돈 들게 생긴 거예요.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인천시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여러분 지자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별로 없어요, 보통. 돈 별로 없는데 이거 정화를 우리 돈으로 해? 세금으로? 그렇다고 이거를, 아니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한테 떼넘겼죠. 환경부에. 중앙정부에 떼넘기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걸 왜 내가 해? 중앙정부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은 돈이 없죠. 일단 내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옛날에 미군 탱크가 있었으니까 이건 미군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미군 탱크가 있었지, 미군 그저 기름 탱크가 있었지 실제로 미군이 여기 버렸다는 그런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심증만 가지고 여러분 그 미군 정부한테 미군한테 그렇게 들이대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4, 50년 전지를 인정 못하죠 당연히. 그쵸? 심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한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뭐 그 조사할 때 저도 가봤는데 일부 주민들 나이 드신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뵈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산봉우리의 그 탱크를 만들었을 때 미군들이 어떻게 탱크를 만들었냐면은 탱크에다가 밑에 바닥을 안 했대요. 물탱크 안에 바닥을 안 하고 기름 탱크 안에 단지 그 밑에다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기름은 물 위에 뜨지 않냐.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기름이 안 내려가니까 밑에 바닥을 안 해가지고 기름이 다 샌 거다. 근데 그건 약간 설득력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탱크를 산봉우리에 여러분 지하수 배웠잖아요, 저하고 지하수면. 지하수면이 있고 산봉우리는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물을 고아놓고 기름을 넣었다면 바닥을 전혀 공사를 안 했다면은 아마 곧장 다 기름이 샜겠죠, 여러분. 고일 틈이 없었죠. 기름 붓는 순간 곧장 다 들어가죠. 쑥쑥쑥쑥 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군들이 50년대 탱크를 만들 때 바닥 공사를 제대로 안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쪽 매뉴얼 다 보면은 제대로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록을 찾아도 미군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몇 년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그냥 세금을 내서 정화를 하긴 했어요. 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 인정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요즘도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그 송유관 이렇게 빵꾼에서 기름 해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쵸? 정해는 뭐 그냥 가장 최근 기사 보니까 아주 스마트하대.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기름 받아다가 갖다 파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빼가지고 근처에 주유소를 사가지고 투자까지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주유소 밑에 기름 탱크 있잖아요. 그 기름 탱크에다가 기름을 담았다가 팔았대요, 여러분. 안 들키게. 그래도 그 사람은 또 좀 환경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땅에다 했으면 기름이 새가지고 결국 문제가 됐을 텐데 탱크에다 받아다가 팔았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정도 할 정도인데 나중에 정황을 보니까 어땠냐면은 50년대 60년대 이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그 했냐면은 요 기름 탱크를 뚫었어요. 뚫었어요, 여러분. 뚫고 그 다음에 그걸 논에다가 샥 댔어요, 여러분. 그냥 논에다가 좀 비닐이라도 좀 깔았으면 괜찮았는데 비닐도 안 깔고 논에다 대놓고 그걸 쓰시기도 하고 그걸 갖다 판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십몇 년간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름이 샌 거죠.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뭐 일부 주민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걸 뭐 발표하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걸. 그때 하셨던 분들이 그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못 살 때였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또 환경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름을 땅에다 놓으면은 그게 스며들어서 오염이 된다는 거를 우리도 없었고 미국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할 때 같이 갔는데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옆 동네 주민인데 주민 아저씨 한 분이 그 몇십 년 전부터 그 지하수를 드셨는데 그 지하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았대요. 알았는데 그분은 좋다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기생충 없어지고 좋다고.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어른들도 많아요, 여러분. 기름 냄새가 나는데 이런 거 먹으면은 이 몸도 깨끗해지고 좋다 그래서 그걸 계속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갔을 때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안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셨다면 그분이 그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았다면 계속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사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 그런 게 아주 현실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토양오염이 나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의 확산을 일단 막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오염된 부분을 정화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가지고 무슨 회사에 가시던, 방금 전에 뭐 황군이 왔던 그 삼성을 가시던, 아니면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가시던, 뭘 하시던지 간에 토양 지하수 오염 땅 속에 뭐가 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게 더 퍼지지 않게 일단 막아야 돼요. 확산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담을 쌓으시던 간에, 아니면은 몸으로 막으시든지 간에, 아니면 동생 보고 손잡고 이걸 막고 있으라 그러든지 간에, 하여튼 오염된 그 부피하고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오염이 났다는 걸 아는데 뭐 머리 긁고 어떻게 정화를 할까, 누가 돈을 댈까, 뭐 그런 거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게 면적이 더 커지죠. 면적이 더 커지면은 복원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여러분. 정화하는 비용이 더 든다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확산을 일단 막아야 된다.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는 게 최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정화로 가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땅 속에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가지고 확산을 막는 게 아주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산을 막는 방법, 정화 기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 확산을 막는 방법에는 매몰된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 오염 지층의 철거, 집안 피복법, 뭐 오염물질 유출 방지법,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오염된 거는 납작 빼내다가 다 제거해버리면 최고죠. 그런데 뭐 문학 경기장만한 사이즈가 땅 속에 다 오염됐다면 여러분 고민이 되죠. 물론 심정상으로는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하는 비용도 엄청 든다는 거죠. 여러분 문학산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문학 야구장만한 그 땅을 몇십 미터 깊이로 다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돈 너무 들어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파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뭐 매립장? 우리 집 앞마당? 우리 학교 운동장? 누가 받아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쵸?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파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땅 속에 그냥 가만히 갇혀 있으면은 이게 냄새도 안 올라오고 일단 안 보이는데, 파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 중으로 노출되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냄새를 맡고 주위의 주민들도 다 그 유독물질이 다 퍼진다는 거죠. 이게 더 확산이 돼서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파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교실에 한 10분의 1 정도로 높이 요 정도 되면은 파내죠. 뭐 그까짓 그 정도야 뭐 삽질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진짜 삽은 아니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뭐 너무 커버리면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위에 뭐 빌딩이라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딩이 있는데 그 밑에 오염이 됐다. 와우, 이거 대박이죠, 대박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도시 같은 데서 그렇게 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 오염물질 자체도 제거가 안 되고 지층 제거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쉬운 경우에는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담을 쌓던 아니면 뭐 화학적으로 처리하던 그걸들은 못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염을 정화하는 기법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게 유기오염물질에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 소일 워싱, 뭐 스팀 인젝션, 바이오 레미데이션, 내추럴 어테니션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차근차근 배워 나갑시다. 우리나라에서 그 토양환경보존법이 96년에 나온 다음에 특히 유기오염 물질의 경우에는 뭘 많이 썼냐 하면은 이 기술들을 특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특히 많이 썼다. 미국도 그래요, 사실은. 유기오염 물질, 기름으로 오염됐을 때 이런 경우 이런 물질들을 많이 썼다 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요 세 가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토양 증기 추출법, 토양 증기 추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휘발성이 아주 큰 물질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용이하게 분해가 되는 경우에 토양 증기 추출법을 썼다. 그림이 여기 내가 그려놨나?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땅이에요, 지표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수층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이 있고 공극이,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쵸? 포화가 안 됐죠. 요 밑에는 포화됐어요. 물로 포화됐고 여기는 포화가 안 된 데다 하는 겁니다. 기름 탱크가 샜어요. 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위에 있건 지중해 땅 속에 있건 기름 탱크가 줄줄줄 새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휘발유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토양 증기 추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쯤에다가
뭐 원리상으로 이래요. 여기다 직접 박아도 되고 여기다 스트로 하나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다 스트로 하나 더 박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바람을 후 불어넣어주고 이쪽에서는 바람을 후 뽑아주면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 요 사이 공극이 있다 그랬죠. 불포화층이니까 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사이사이로 흘러가면은 요 사이사이에 있던 유기오염 물질 휘발유 같은 것들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휘발유는 왜 휘발유예요, 여러분? 휘발이 잘 되니까 휘발유죠. 그쵸? 휘발이 잘 되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 성분이 휘발이 되겠죠. 휘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그 양이 점점 줄고 휘발된 공기가 요 밖으로 올라오겠죠. 그쵸?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100% 휘발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물에 녹아있는 놈이 요 사이사이에 있을 텐데 공기가 공급이 되니까 요 안에 있던 자연적으로 살던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호기성으로 호흡을 하면서 유기오염 물질을 분해하는데 또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런 두 가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기름이 샥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게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이다. 소일 베이퍼라는 거는 토양층에 있는 베이퍼 기상 있죠. 그쵸? 증기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 탱크가 세 가지고 그게 천층부에 그러니까 이 얕은 깊이의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인시추로 행해지면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공기 흐름을 유발하는 게 토양 증기 추출법이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그냥 설명합시다 뭐 그치 그러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두 개는 차근차근 설명하지 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은 지표면이 있고 이 안에서 뭐 어드벡션 디퓨전 지하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유기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유기오염 물질이 이렇게 휘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휘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휘발성이 큰 놈들은 특히 휘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흐름이 이렇게 막힌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요 안에 공기들이 많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고 땅 속하고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기상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기름일 때 내가 이거 기름이에요. 내가 휘발하는 걸 좋아해요. 휘발유라 그래도 휘발 일부 되겠죠. 되는데 일부 되는데 요 안에 공기의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가요. 못 가요. 가고 싶은데 의자가 없어요. 우리 의자 놀이 할 때 의자도 없어요, 여러분. 의자가 충분하지가 않다. 물론 표면에 붙는 에드지 옵션은 아니에요. 의자 숫자가 정확히 리미티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여기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의자가 맥시멈으로 올 수 있는 게 한 10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토양 증기 추출법이 하는 건 뭐냐면은 요 100개 의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샥 빼주는 거예요. 공기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지표 샥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차 타가 샥 나가게 해주고 새로운 의자 100개가 또 따고 와주는 거예요. 100개 1000개가 계속 공급이 되면 얘가 오호 야 이거 뭐 줄 안 서도 되는 청룡 열차네 하면서 계속 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계속 그래서 휘발이 돼가지고 날아가게 해주는 게 이 방법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가능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비커가 아니라도 이런 커피잔에다가 지금 커피가 남아있는데 커피가 아니라 휘발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닫아두면은 휘발되죠. 일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닫아뒀다가 완벽하게 실링했다가 샥 열어보면은 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놔두고 학생이 지금 빨대 꼽아놓은 것처럼 빨대를 하나만 가지고 실험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 방법은 두 개를 꼽는 거죠. 빨대를 두 개 꼽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불어넣어주고 한쪽에서 쫙 빨아주면은 공기 흐름이 많으니까 이 기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갇혔다고 생각 안 하겠죠. 공기가 프레시한 에어가 계속 오니까 자기는 조만한 양으로 있지만 이 공기는 무한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다 휘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어넣어주고 빼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휘발돼서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죠? 그쵸? 기름이 아니라 커피도 그냥 그럼 열어주면 다 날아가죠. 물도 휘발되잖아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거를 빨리
빨리 해주는 게 바로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이다. 그래서 이런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은 뭐의 펑션이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소일 프로퍼티, 컨테미넌트 프로퍼티, 인바이러먼털 프로퍼티에 영향을 받는다. 소일 프로퍼티라 하면은 퍼미어빌리티, 그레인 사이즈, 포러시티, 모이스처 컨텐트, pH, 인바이러먼털 겹치네. 요거 지우고 요거네. 이런 퍼미어빌리티, 그레인 사이즈 거의 뭐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퍼미어빌리티가 좋으면은 이게 유체를 잘 흘릴 수 있으면은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이 잘 될까요? 늦어질까요? 잘 되겠죠.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빠르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잘 되겠죠. 안 그렇고 여러분, 공기 이런 게 잘 안 통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클레이 같은 그런 입자라면 여러분 불어넣는 것도 힘들고, 그죠? 돈 들죠. 돈 많이 들고 빠지는 것도 돈 들어가지고 금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거고, 컨테미넌트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면은 헨리스 로 컨스턴트, 솔루빌리티, 베이퍼 프레셔, 뭐 디퓨전 코에피션트, 소프션 코에피션트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헨리 상수 생각나세요? 헨리 상수 생각나세요? 에이, 듣긴 들었잖아요. 그쵸? 기체에 관련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화학 시간에 나왔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 헨리 들었던 것 같은데. 헨리 외우기 쉽잖아요, 여러분. 얘가 그 마지막 입수에 헨리냐 아니면, 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화학을 잘 못했나. 그런 그 헨리스로 이런 거에 영향을 받. 헨리스로 여러분 뭐였어요? 그렇죠. 기체 용해도는, 어떤 물질의 기체 용해도는 뭐죠? 그렇죠. 기체의 그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여러분 요거 헨리 그렇죠? 헨리스로 컨스턴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C1하고 CV의 관계죠, 여러분. C1은 뭐였어요? Contaminant concentration of contaminant associated liquid phase, concentration of contaminant associated vapor phase. 그러면 CV하고 C1이죠. 무슨 얘기예요? CV, vapor phase,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농도는 액체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무슨 얘기예요? 마치 무슨 정도 얘기냐면은, 좀 빌려주세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논 다음에 못 마실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커피가 있죠.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커피의 입자가 사실은 물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커피의 입자가 물에 녹았다면, 용해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용해했다면. 그렇죠. 우리 설탕 녹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이 녹았다는 얘기는 설탕의 분자가 물 분자 사이사이로 완벽하게 다 디스트리뷰트 된 거죠.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커피는 왜 색깔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거는 분자 레벨에서 녹은 게 아니에요, 실은. 그쵸? 커피의 입자, 아주 잔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라 그러죠, 여러분. 그 상태로 분자 레벨보단 크고, 그렇다고 해서 알갱이보다는 좀 작죠.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입자가 크다면은 금방 확 가라앉겠죠. 가라앉을 텐데 이렇게 붕붕 떠다닐 수 있는 거는 입자가 충분히 작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커피는 녹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았는데 우리가 물감을 들였어요. 커피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헨리스로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학생은 이걸 열어뒀지만 이걸 닫았어요. 완벽하게 닫은 상태에서 커피 색깔이 짙으면은 물속에, 짙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도가 많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죠. 높으면은 이 평형 상태에서 요 안에 요 기체상에서 커피가 일부 휘발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서의 농도도 높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물속에서 농도가 높으면은 기체상에서 농도도 높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 물속에서의 커피 농도가 아주 옅어요. 얼마 안 있어요. 그러면 기체상으로 존재하는 커피의 양도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헨리스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말 되죠, 여러분. 여기 물속에 엄청 많이 녹아 있으면은
일본 도망갈 거 아니에요. 휘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많이 존재할 거고, 여기 별로 안 존재하면은 여기도 덜 존재할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기체 안에 엄청나게 물질이 많으면은 그 물질의 일부는 물로 녹아 들어갈 거다. 부딪히잖아요.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하고 비슷해요. 너무 혼잡하면은 딴 데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딴 살 길을 찾아요. 물속으로 차라리 녹아 들어가지 뭐. 좀 편한 데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 없으면 여기 녹아 들어가는 것도 적다 하는 게 헨리스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헨리스로 별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화학적으로 미리 얘기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토양 중에 이 불투수 중에 토양 중에 있는 전체 오염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고체 중에 토양에 소옵션된 여러분 수착된 얘기했었죠. 에드조션하고 파티셔닝된 그런 물질 그런 매스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물에 녹아있는 매스 그 다음에 기상으로 존재하는 매스로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되죠 여러분? 불포화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포화층에서 오염물질의 매스는 세 가지로 나뉜다. 물속에 녹았거나 기상에 녹아있거나 아니면은 토양에 이렇게 수착되어 있는 놈. 그 세 가지로 나뉜다 하는 겁니다. 말되죠? 그쵸? 각각의 양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매스인데 농도에다가 그 물질의 매스를 다 곱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럴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에 붙는 그 수착되는 거하고 소옵션 되는 거하고 물속에 녹은 거 사이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녹은 거하고 기상에 있는 거 사이에는 우리가 요 법칙을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 K를 배웠죠? 파티셔닝 코에피션트 K 지난 시간에 그쵸? 오염물질이 유기오염물질이 토양 유기질에 붙는 거는 파티셔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거는 직선 형태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고 파티션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거하고 기체 상태의 비례상수로서 헨리스로 컨스턴트를 쓰면은 우리가 헨리스로 컨스턴트는 이렇게 또 바꾸고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은 아까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전체로 기체 상태로 바꾸든지 뭐 한 가지 농도로 다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쵸? 간단히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매스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시추로 행해죠. 인시추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현장 내 반대말은 엑스시추예요. EX/C추 하면은 현장 밖에서 인시추라는 거는 토양이 묻혀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를 퍼내가지고 바깥쪽에서 하면 엑스시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시추로 행해지며 인공적인 방법으로 공기 흐름을 유도하여 토양 기공에 잔류하는 유해화물의 증발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오염된 토양에 기계적으로 진공 또는 가압의 공급해서 연속적인 공기 흐름을 유발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인시추로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땅을 안 파도 되니까 좋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밑에 토양이 오염됐어요. 근데 나 이거 오염된 거 굳이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쪽팔리기도 하고 게다가 여러분 뭐 오염됐다 그러면 사람들 와서 차에 기름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땅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게 있겠지만 땅 밖에서는 여러분 그냥 조그만 파이프 하나 땅 위에 올라오면 되죠. 한두 개. 그렇게도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요 나온 공기를 뭐 처리하는 시스템을 박스 안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박스 안에 넣으면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 활동을 지상에서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인시추가 괜찮아요. 그렇죠? 반면에 엑시추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다 까부셔야 돼요. 까부셔가지고 다 패내죠. 파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죠. 사람들이 아는 건 둘째치고 뭘 하냐면은 이 위에 만약에 주유소가 있다면 영업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엑시추는 보인다는 면에서 확인을 하고 확실히 한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런 면에서 안 좋고 인시추는 겉에서는 안 드러나는데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런 단점은 또 있는 그런 방법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일 베이퍼 익스트랙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오는 공기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유기물 성분이 가득 찬 공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기를 그냥 대기중으로 노출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지 그 오염의 페이스만 바꾼 거예요. 토양 오염을 대기 오염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그쵸? 토양 오염 아니니까 이제는 딴 사람이 걱정이라고 손 떼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봐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이 공기를 다시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이걸? 보기 싫은 친구한테 이 공기를 계속 24시간 호흡하게 놔둬도 되고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뭐 활성탄을 단다든지 뭐 처리 시설을 따로 달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거 했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제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주 엄청나게 그 이 농도가 높은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 공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효율이 그렇게 안 좋은지 바람이 새는지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기름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농도가 별로 안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기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기 집어넣고 빼주려면은 여기 자동차 엔진 같은 걸 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진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동기라는 건 보통 뭐 디젤을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내연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연기관은 공기의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연기관의 흡입구에다 그냥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름 성분이 약간 있는 공기가 내연기관의 흡입구로 가니까 그 공기는 그 내연기관에서 어차피 연소되잖아요. 그렇죠? 연소돼 가지고 그 유기성분이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게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걸 별도에 처리하는 거를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본 적이 없어요. 다 내연기관에 이렇게 연결하거나 냄새 안 난다고 그냥 방출시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왠지 그 현실적으로는 효율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여러분이 잭팟을 터트리셔가지고 엄청난 유기성분의 농도가 나온다. 그럼 꼭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옴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시면 여러분 아마 곧장 전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 환경부에서 전화가 와서 잘하고 계십니다. 좀 보십시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벌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여러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다 쓰냐 하면은 VOC, 볼러타일 오게닉 컴파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SVOC라는 건 세미 여러분. 반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시추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많은 용량의 오염 토양 처리가 가능하고 간단하다. 사실은 원래 별거 아니죠,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면에서 아주 괜찮고 단점은 유니폼한 베이퍼 익스트랙션이 힘들고 토양의 불균질한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토양이 조금만 불균질해도 한쪽은 여러분 점토가 많고 한쪽은 모래질이라 그러면은 공기를 여기서 집어넣는다 그래도 이 점토로는 안 가고 여러분 물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르는 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컨트롤이 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 오염된 주유소 레벨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조금 에어리어가 넓어지면 이거 못 써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특히 개발된 도시 지역이나 그 산업단지 같은 데 가면은 객토라 그러죠, 여러분. 농사질 땐 객토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객토라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원래 원지만 토양이 아니라 딴 데서 토양을 가져다가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러는 거죠. 아니면은 뭐 매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딴 지역 흙을 가져와서 매립하고 객토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비율이.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 에어리어 만약에 파보면은 땅 속에 불투수층 균질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토양의 생성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거의 같은 지질학적인 프로세스를 겪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거의 같은 토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에서도 아주 다이내믹하게 불균질한 토양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특히 집안을 잘 보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와서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토양세척법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 자, 토양세척법은 여러분 이름 딱 들어보면 뭐 같아요? 토양을 뭐 빨래한다는 얘기 같죠? 여러분 토양을 빨래하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거 뭐 있죠? 뭐 써야 돼요? 세제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쵸? 세제를 쓰건 뭘 쓰건 이렇게 토양 세척하는 방법, 이 방법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거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많이 쓰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중금속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토양환경보존법이 최근에 이 법을 되게 강화했어요. 뭐 법을 강화한다,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뭐 점점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은 중금속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중금속도 토양 입자에 이렇게 붙겠죠. 흡착이 되건 뭐 아니면 유기질에 붙건 이렇게 붙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농도 가지고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 아주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놈들도 있어요. 보통 그 환경적인 상황에서 안 나오는 놈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오염물질은 제 몸에 생각하긴 싫지만 이 뭐 비유도 안 좋고 제 피부에 한 반쯤 확 박혔어요. 어떤 놈은 이렇게 살짝 제 피부에 올라와 앉아 있고, 그죠? 물이 많이 흐르고 뭐 pH가 좀 변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 피부에 살짝 올라와 있는 놈은 쉽게 빠져나오겠죠. 뭐 내가 손으로 씻어도 빠져나올 거고 비누칠해도 빠져나올 거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한 반쯤 박힌 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박혔는데 뭐 피부에 박힐 수도 있고 뭐 끈 같은 게 있어서 박힐 수도 있고, 이 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뭐 pH 4, 5가 돼도 안 나오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도 미국 쪽에선 그래요. 선진국 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흡수로 나올 수 있는 놈들 있죠. 그 놈들만 실제로 오염물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반쯤 박힌 놈, 아니면 더 심해가지고 내 피부에 다 박히고 한 10% 정도 요 고개 위에 올라와 있는 놈, 피부 밖으로, 그런 놈들은 현실적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토양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로서 규제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2, 3년 전에 이거를 추출법을 바꿨어요.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세게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비유로 하면은 요 앉아 있는 놈은 당연히 포함이고, 제 몸에 박혀서 조금이라도 올라와 있는 놈 있죠. 그 놈들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추출법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놈들이 토양 오염물질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뭐 장점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아요, 여러분? 더욱더 깨끗한 걸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오염이 됐다는 거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오염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그런 건데 단점은 뭐냐면은 오버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제 피부에 거의 박혀 있는 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토양을 딱 빼내가지고 제가 팍팍팍 깨고 그냥 빨아내고 뭐 그냥 산으로 막 패서 겨우겨우 빼낼 수 있겠죠. 수술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것도 오염물질이라고 본 거라 이거죠.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오염이 됐어요. 중금속에서 오염이 됐어요. 옛날에는 정화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놈들만 다 이렇게 빼내면은 내가 정화를 한 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법 외에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더 해야 겨우 뽑아내는 것까지 다 뽑아내야 내가 실제로 정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은 토양 세척을 써요. 여러분 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는 계면활성제로 이렇게 뽑아내는 정도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요 안에 있는 박혀 있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은 아주 산세척을 해야 돼요. 산, 아주 강한 산 있죠. 강산으로 샥 쓸어내야 이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것까지 빼내야 내가 정화됐다고 클레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솔루션이 하나로 가고 있어요. 중금속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강산 세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산으로 세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산으로 세척을 하면 여러분 강산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강한 산으로 세척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오염물질은 나오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토양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유기물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나쁜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토양 입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뼈가 광물이고 이런 살은 다 유기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붙은 오염물질만 이렇게 쫙 빼내고 여러분들을 토양으로서 다시 돌려가지고 뭐 농사를 짓게 하거나 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꼴이 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강산 세척을 해버리면은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고 괜찮은 모습들인데 강산 세척을 해보면 여러분 뼈만 남는 거예요. 해골하고 뼈만 남고 살까지 쫙 휩쓸려가지고 다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그 농사 하나도 질 수 없는 유기물이 하나도 없는 광물만 남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 지으라고 돌려요? 못 돌려요, 여러분. 골재나 쓸 수 있겠죠. 뼈가 있으면 그래도 힘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쵸? 농사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학계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바다 이건. 강산 세척 이건 오바다. 좀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되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분위기 아시죠? 사회 분위기 이런 환경 쪽에는 스탠다드가 높아간다는 게 사실이고 그게 추세고 게다가 이 지금 전반적으로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이걸 뒤로 백워드로 낮추자 그런 얘기를 환경부는 못 하겠다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줄 거다 이거죠. 곧장 그 얘기 하자마자 아마도 NGO에서 먼저 곧장 들고 나설 거다 이거죠. 환경부 배후에 누가 있다. 누굴 봐주려고 또 이러는가. 이제는 우리는 후진국으로 가는가. 그런 얘기 나올 거다 이거죠. 그걸 감당할 환경부 장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도 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양세척법 그런 강화된 그 방법에서는 강산으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토양세척법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면서 할게요. 오케이?